어느 여름날, 평범했던 왕십리 작은 골목길에 숨겨진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작은 이모에게 찾아온 알 수 없는 힘, 그리고 그로 인해 뒤바뀐 한 가족의 운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닌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불가사의한 운명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서울 왕십리의 낡은 상가 아파트. 그곳에는 나의 작은 이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 비슷하게 딸 부잣집이었죠. 큰아들 하나에 딸 셋, 그리고 입양한 아들 하나. 자녀는 많았지만 살림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방학이면 나와 누나들은 이모네 집으로 몰려가 열흘 넘게 북적이며 지냈습니다. 수영장을 다니고 집안에서 공기놀이와 딱지치기를 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내가 국민학교 3학년쯤 되었을까요? 어린 눈에도 이모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무교였던 이모네 집안 곳곳에 마리아상과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아침마다 어떤 물을 집안 곳곳에 뿌려대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성수였다고 합니다. 통통하셨던 이모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안에 스며든 묘한 냉기, 그리고 이모에게서 풍기는 낯선 기운이 어린 나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래도 특유의 쾌활한 성격으로 우리 남매를 예뻐해 주시고 살갑게 대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저 이모네가 천주교를 믿게 되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방학, 다시 이모네로 놀러 가려 하자 부모님은 완강히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이모에게 오래전부터 신내림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모는 그 신내림을 거부하기 위해 성당을 다니고 마리아상을 두고 성수를 뿌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내림은 갈수록 심해져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정신을 잃거나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맞은 듯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모의 방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어린 나의 잠을 방해하며 온 집안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보일러 가게를 운영하시던 이모부의 사업도 갑자기 악재가 겹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모네 둘째 딸마저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운명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결국 그 해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이모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이모와 큰딸만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도가 들어 이모는 등 쪽에 여러 군데 칼에 찔렸고 큰딸은 칼에 찔리진 않았지만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이모는 출혈이 너무 심하고 상처도 깊어 생사를 오갔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나는 이 사건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평소 보지도 않던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후 이모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가족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내가 국민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 다시 여름방학이 찾아왔고 나와 작은 누나는 이모네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이모네는 예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모는 다시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식구들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죠. 거실에는 여러 아줌마들이 맛있는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잔치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마리아상은 온데간데 없었고 에어컨도 없는 집에 이상하게 안방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닫힌 안방 문을 살며시 열어보니 옷장은 없고 대신 큰 신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목조로 된 장식장 같은 곳에는 절에서나 볼 법한 불상과 장군 동상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귓가를 파고드는 듯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내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 생생했고 어린 나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이모가 그 목소리를 내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이모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갖고 싶다며 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움에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친척 식구들이 옷을 벗어주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모가 아이처럼 울고 졸라서 옷을 벗어주었더니 덩치 큰 이모가 어린아이 사이즈의 옷을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입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진정된 후 친척 식구들에게 물어보니 가끔 이모에게 아기 동자가 씌울 때가 있는데 무서워할 것 없고 그냥 아이처럼만 굴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요. 이미 친척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숨기려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이 내가 처음으로 직접 목격한 흔히 말하는 귀신의 시인 무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전을 부치고 있던 사람들은 다음 날 산으로 큰 굿을 하러 가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러 아줌마들이 이모네 집으로 찾아왔고 이모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몰래 안방을 훔쳐봤습니다. 아줌마들 5~6명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고 그들 뒤에는 물이 담긴 사기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이번에는 남자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앉아있는 아줌마들 중앙에서 이상한 춤을 추듯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모의 몸에서 터져나온 남자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쩌렁쩌렁 울렸고 굿판의 북소리와 함께 이모의 기이한 춤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고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땀과 알 수 없는 향내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호기심과 상황이 신기하여 계속 훔쳐봤지만 친척 누나들이 와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나를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아줌마들의 아들들이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단체로 실종되어 생사를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모에게는 장군 귀신이 몸에 들어온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모가 모시는 귀신은 아기 동자 귀신, 장군 귀신 등 몇 명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씌일 때마다 각각 다른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이한 광경과 섬뜩한 사연을 듣고 난 후 어린 나의 호기심은 이제 순수한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안방에서는 여러 아줌마들의 대성통곡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이모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귀신이 들어오면 가급적 자리를 피하고 친척들과 나가서 놀다 들어왔습니다. 이모 역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급한 음식을 싸고 산으로 굿을 하러 가는 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후 이모네는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돈도 꽤 벌었습니다. 나 역시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더 이상 방학 때 이모네로 놀러 가지 않았지만 종종 가족 모임이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중학교 2, 3학년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등교 전에 집으로 이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우리 큰 누님이 건대부고를 다니고 있었고 우리 집은 강동구였습니다. 이모는 다급한 목소리로 오늘부터 며칠간 큰 누님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꿈에 큰 누님이 나왔는데 꿈자리가 너무 사납다고요. 우리 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큰 누님이 아침 일찍 등교하고 나 역시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찰나 TV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 속보로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졌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태운 버스 한 대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놀라 큰 누님이 어느 다리를 건너 통학하는지 확인하셨고 나 역시 너무 놀라고 불안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누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학교로 걸어본 전화는 계속해서 불통이었습니다. 강동구에서 건대부고로 통학하려면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성수대교 등 여러 다리를 건너야 했기에 어머니와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TV에서는 붕괴 현장의 처참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도되었고 그 잔인한 화면 속에서 누나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단 몇 분, 몇 초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학교와 연락이 다 확인해 보니 누님은 올림픽 대교로 무사히 등교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우리 가족은 전날 이모가 했던 다급한 경고를 섬뜩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의 예지몽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운명은 그렇게 또 한 번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간간히 이모에게 연락이 왔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다른 식구들보다는 유독 큰 누님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친척들에게는 얘기도 안 한 큰 수술을 앞두고 이모에게 전화가 와서 은주가 곧 몸에 칼을 대니까 조심하라, 그런 식으로 말이죠. 세월은 흐르고 이모의 신기는 점차 옅어졌지만 그녀에게 씌었던 불가사의한 힘은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모는 신기가 많이 약해지고 모시던 귀신도 이모를 떠나 지금은 간간히 찾아오는 사람들의 점 정도만 봐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무당이나 굿, 사주팔자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린 시절 내 눈앞에서 벌어졌던 이모 집안의 기이한 변화와 이모의 모습은 도저히 거짓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굳이 어린 조카 앞에서 아이 흉내를 내며 옷을 뺏어 입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한 가지. 어떻게 마르고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였던 내 옷이
그 통통한 이모의 몸에 딱 맞게 들어갔는지 스판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길고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존재할까요? 이모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